남아프리카 공화국 북부 광활한 칼라하리 사막의 지표면 아래에는 거대한 수직 동굴 부시멘즈 홀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현지어로 보스만 스갓이라 불리는 이 구멍은 수직 깊이만 무려 283m에 달하는데 이는 90층 높이의 빌딩을 거꾸로 박아놓은 것과 맞먹는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1994년 12월 17일 이 거대하고 어두운 공동 속으로 20세의 청년 데온 드라이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는 당시 총망받던 다이버였고 그날은 동료들과 함께 수심 50m 지점까지 내려가는 평범한 연습 잠수를 계획하고 있었죠. 하지만 수면 아래의 상황은 상식적인 계산을 비껴갔습니다. 데온은 정해진 수심에 도달한 뒤 멈추지 않았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혹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이끌리듯 암흑 속으로 계속해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본 마지막 모습은 희미해지는 전등 불빛과 함께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데온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중 사고가 발생하면 시신은 가스 팽창으로 인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수면으로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시멘즈 홀은 그런 자연의 섭리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데온이 사라진 지 몇 시간이 지나고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그의 시신이 아닌 주인을 잃고 텅 빈 공기통 하나뿐이었죠. 사고 직후 투입된 전문 수색팀조차 수심 60m 아래의 가혹한 환경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이 수직 동굴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도 나가는 것은 철저히 통제하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다이버로 꼽히던 누노 고메즈가 기록 경신을 위해 270m 지점까지 내려갔을 때도 데온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팀은 결국 이곳은 더 이상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라는 무력한 선언과 함께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데온의 부모는 아들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텅 빈 수면만을 바라보며 1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데온 드라이어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풍화되어 가던 2004년 이 저주받은 성지에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납니다. 카세이 퍼시픽 항공의 기장이자 냉철한 완벽주의자로 알려진 전설적인 다이버 데이브 쇼였습니다. 그는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깊은 곳을 정복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부시멘즈 홀에 심장부로 하강했습니다. 그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수심까지 내려가면서도 항상 냉정함을 유지했죠. 하지만 이러한 숙련된 전문가일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나는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때로는 자연의 거대한 경고를 무시하게 만드는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수심 200m를 넘어서는 초고압 환경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곳에 진입하면 거대한 수압이 인간의 신경계를 직접 압박하며 손이 떨리고 근육이 경직되는 고압 신경 증후군, 즉 HPNS 현상이 나타납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자극받으면서 발생하는 이 증상은 다이버의 미세한 조작 능력을 앗아가며 아무리 숙련된 자라도 패닉에 빠뜨릴 만큼 강력한 신체적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데이브 쇼 역시 자신의 손끝이 떨리는 것을 목격하며 물리적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10월 기록 경신을 위해 부시멘즈 홀의 바닥인 270m 지점에 도달한 데이브 쇼의 랜턴이 암흑을 가리며 나아갔습니다. 빛조차 압착되어 사라진 그 절대 고독의 공간에서 데이브 쇼의 랜턴 불빛이 무언가를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사라졌던 소년 데온 드라이어였습니다. 데온은 바닥의 진흙 위에 무릎을 굽힌 채 앉아있는 듯한 기이한 자세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보통의 수중 환경이라면 박테리아에 의해 부패가 진행되었겠지만 부시멘즈 홀의 차갑고 산소가 희박한 심연은 데온의 시신을 전혀 다른 상태로 보존했습니다. 시체의 지방이 물속의 미네랄과 반응하여 비누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신압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그 덕분에 데온의 이목구비와 잠수복의 형태는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데이브 쇼가 가까이 다가가자 수중의 미세한 흐름에 따라 데온의 상체가 가볍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10년의 세월을 건너온 소년이 자신을 찾아온 이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보였죠. 헬멧의 마스크 너머로 비친 데온의 눈동자는 사라졌지만 그 텅 빈 안구의 구멍이 데이브 쇼의 시선과 마주친 순간 고요한 심연 속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270m 아래에서 시신을 인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시신을 담을 가방을 펼치고 부력을 조절하며 수백 미터의 라인을 엉키지 않게 관리하는 모든 과정은 지성보다 수십 배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데이브 쇼는 이미 자신의 신체가 보이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데온의 시신이 있는 위치에 표식을 남긴 뒤 무거운 호흡을 내뱉으며 서서히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이 가혹한 물리적 장벽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던 그에게도 생애 가장 긴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데이브 쇼는 차가운 물속에서 홀로 긴 시간을 버티며 다짐했습니다. 저 아래 11년째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는 소년을 반드시 태양빛 아래로 데려오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오만이 아닌 심연을 목격한 자의 숙명과도 같은 결심이었습니다. 데이브 쇼는 이 거대한 인양 작전을 혼자서 완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이자 베테랑 기술 다이빙 강사인 돈 셜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작전을 위해 그들이 준비한 장비는 현대 수중 과학의 정수였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특수 장비인 제호흡기가 동원되었는데 이는 다이버가 내뱉은 숨속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특수한 약품으로 걸러내고 부족한 산소만을 정밀하게 보충하여 다시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기계입니다.
일반적인 스쿠버 장비가 기체를 밖으로 배출하는 것과 달리 제호흡기는 기체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270m라는 극한의 심해에서도 장기간 체류를 가능하게 해주죠. 여기에 질소 마취를 억제하기 위해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을 대량으로 혼합한 특수 기체를 사용하며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치밀한 계산 아래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장비의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경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굴 다이빙 전문가들은 수심 270m에서 시신을 자루에 넣는 등의 복잡한 노동을 수행하는 것은 체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급격히 높여 순식간에 의식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데이브 쇼는 자신의 완벽주의와 기술력을 믿었습니다. 그는 항공기 기장으로서 수만 번의 이착륙을 통제해왔던 것처럼 심연에서의 인양 작업 역시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2005년 1월 8일 수면 위에는 대온의 부모님과 수많은 취재진이 모여들었고 두 남자는 마침내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산자와 죽은 자의 운명이 뒤바뀌는 비극의 서막임을 예감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획된 하강 시간은 단 11분, 그리고 수심 270m에서 허용된 작업 시간은 고작 5분이었습니다. 이 짧은 찰나의 순간 동안 그는 시신을 가방에 넣고 상승 라인에 고정해야 했죠. 데이브 쇼는 머리에 카메라를 장착한 채 270m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 카메라는 그가 물속에서 보낸 마지막 20분을 고스란히 기록했죠. 그가 바닥에 도착해 데온 드라이어의 시신을 특수 가방에 넣으려던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0년 동안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시신이 갑자기 강한 부력을 얻으며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신의 머리 부분이 데이브 쇼의 가슴팍 쪽으로 밀려왔고 좁은 공간에서 시신과 데이브의 장비가 뒤엉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신을 고정하고 있던 얇고 튼튼한 가이드라인이 데이브 쇼의 몸과 장비를 여러 겹으로 감아버렸습니다. 데이브 쇼의 호흡은 급격히 거칠어졌습니다. 수심 270m의 고압 환경에서 격하게 움직이면 체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순식간에 높아집니다. 여기서 이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액 속 이산화탄소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인간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뇌는 생존을 위해 산소를 더 많이 마시라는 신호를 보내지만 이는 오히려 호흡을 더 가쁘게 만들어 증상을 악화시킬 뿐이죠. 결국 이성적인 판단력이 완전히 마비되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카메라 속 데이브 쇼는 뒤엉킨 줄을 끊기 위해 칼을 꺼내려 노력했지만 질소 마취와 이산화탄소 중독이 겹치면서 손의 움직임은 이미 제어불능 상태였습니다. 그는 좁은 가이드라인에 덧혀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결국 움직임은 서서히 멈췄습니다. 수면위 지원팀은 데이브 쇼가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했습니다. 데이브 쇼가 수심 270m에서 멈춰버린 시각, 그의 파트너 돈 셜리는 수심 150m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브가 올라와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아래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돈 셜리는 데이브를 돕기 위해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려 시도했으나 그의 컴퓨터 장비가 수업을 견디지 못하고 고장나면서 그마저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돈 셜리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귀 내부의 평형기관인 전정기관이 수압 차이로 인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아래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는 호흡기를 입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만약 호흡기를 놓치거나 의식을 잃으면 그대로 익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돈 셜리는 수심 150m에서부터 수면까지 올라오는데 무려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차가운 물속에서 버텼습니다. 몸은 떨리고 구토는 계속되었지만 그는 정해진 감압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만난 수중 지원팀은 그에게 작은 전광판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데이브는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돈 셜리는 파트너의 죽음을 확인하고도 슬퍼할 겨를 없이 자신의 생존을 위한 사투를 이어갔습니다. 10시간의 사투 끝에 그는 가까스로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심각한 감압 증세로 인해 곧바로 제압 챔버로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데이브 쇼의 시신은 물론 그가 데려오기로 했던 소년의 유해까지 모두 270m 아래 어둠 속에 남겨진 채였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나흘이 지난 뒤 부시맨즈홀의 수면 위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지원팀은 동굴 속에 남겨진 가이드라인과 장비들을 회수하기 위해 다시 부시맨즈홀을 찾았습니다. 수심 약 20m 지점까지 장비를 끌어올리던 팀원들은 물속에서 두 개의 거대한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데이브 쇼와 그가 인양하려 했던 데온 드라이어의 시신이었습니다. 두 시신은 데이브 쇼가 설치했던 가이드라인에 엉킨 채 나란히 수면 근처까지 떠올라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시신들이 며칠 뒤에 스스로 떠오른 데에는 명확한 물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체내 박테리아에 의해 가스가 발생합니다. 수심 270m의 고압 환경에서는 이 가스의 부피가 압축되어 아주 작지만 시신이 조금이라도 위로 이동하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가스의 부피가 급격히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시신을 위로 밀어올리는 강력한 부력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발견 당시 데이브 쇼는 마지막 순간까지 데온 드라이어를 담으려 했던 가방의 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이드라인과 장비들이 복잡하게 뒤엉킨 채였지만 결과적으로 데이브 쇼는 자신이 약속했던 대로 데온의 유해와 함께 지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데온 드라이어의 부모님은 실종 11년 만에 아들의 유해를 마주했습니다. 데이브 쇼의 카메라는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시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려 했음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두 남자의 유해는 동굴 밖으로 옮겨졌고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곳에서 이루어진 시신 인양 작업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